한동훈과 정치검사들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매장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잔인하게 유린한 추악한 사법 공작의 실체가 드디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사기록 10만 쪽을 조작하며 대장동 그분이라는 비열한 프레임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는 황당한 소설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사로운 칼날로 휘둘렀습니다. 불리한 국정원 비밀 문건과 주가 조작 증거는 철저히 은폐하고 오직 당시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진술을 조작한 이 만행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짓밟은 가장 참혹한 테러였습니다. 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만 하는지, 무소불위의 정치검사들이 나라를 어떻게 파탄내었는지 그 비통한 진실 앞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주가 조작 범죄를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킨 그 거대한 음모의 배후를 똑똑히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공개되는 명백한 물증과 폭로를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피 끓는 진실이 전달되고 검찰개혁의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동훈과 정치검사들의 공작수사 전모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수사는 검찰이 2번 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잘 안 알려져 있죠. 문재인 정권의 1차 수사 기록과 윤석열 검찰의 2차 수사 기록 전체를 입수해서 전부 다 몇 번을 봤습니다. 분량은 당연히 10만 쪽이 넘고요. 가짜 뉴스, 허위 사실들이 영장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가 얼굴이 빨개서 들어와요.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잔뜩 끼워놓고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하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 부패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4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번 대장동 재판 1심 선고 내용은 한마디로는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예. 사표 수리 안 될 겁니다. 감찰 통해서 징계 절차하고 예. 징계 받고 변호사 개혁 금지 예. 그리고 그 출마 금지, 정계 예. 출마 금지. 판결문만 한 720쪽 정도 돼요. 판결문 읽는 데만 한 2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 부패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판결은 하나인데 2가지 상반된 해석이 계속 나왔고,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수사 방해 범죄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 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의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에 친윤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죠. 나중에 그 검사들의 한번 행적을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찍찍소리나 했습니까? 민주당이 들어온 검찰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의 전반을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기자들이. 거기에서 판사가 말한 그 판결문의 내용 일부만을 취사 선택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동규가 배임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유동규가 혼자 이걸 다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수뇌부와 상의를 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유동규가 다 한 거 아니잖아. 수뇌부가 있잖아. 수뇌부가 이재명인지 정진상인지 알 길이 없는데 하여튼 수뇌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가 이렇게 부패된지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라고 또 적시가 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재명 대통령 몰랐잖아.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많이 보는데 판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검사가 이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라고 돼 있어요. 그날 판결문에 이렇게 모순된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쓴 건데 제가 볼 땐 본인이 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수사 기록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 게 대장동 수사는 2021년 10월부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했고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그런 사실들이 잘 안 알려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선고가 난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김만배 포함해서 이제 대장동 업자들과 유동규만을 기소했고 당시에 이제 검찰의 판단은 대장동 그분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절반은 유동규의 몫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이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죠. 윤석열의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다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팀을 개편하고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뭐랄까요? 별건 수사 같은 식이었는데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과 정진상 그리고 김용을 이 사건에 끼워 넣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사실상 그 가짜 뉴스, 허위 사실들이 영장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뉴스타파에서 아마 첫 보도가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기사를 썼죠. 남욱 변호사가 이제 2013년 이 사건 초반 때,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13년과 14년에 걸쳐서 유동규에게 3억 5천만 원을 줬다는 게 이제 공소 사실이에요. 근데 유동규는 그 돈 대부분을 정진상과 김용에게 상납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뇌물을 받고 유동규가 그리고 성남시 그 수뇌부가 특혜를 줬다. 그게 원래 공소 사실이에요.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는 뇌물 무죄. 남욱이 유동규에게 줬던 돈은 유동규 네가 다 먹은 거야 라고 판시가 된 겁니다. 그 돈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그리고 네가 그 돈을 쓴 흔적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 특가법상 뇌물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왜 무죄를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격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7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를 법원에서 다툴 기회는 사라진 셈입니다.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아마 검찰에서는 정진상 김용 쪽까지는 갔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판사는 이 뇌물은 유동규 네가 받은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1차 수사 기록과 윤석열 검찰의 2차 수사 기록 분량은 당연히 10만 쪽이 넘고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전체를 입수해서 전부 다 몇 번을 봤습니다. 이재명 혹은 아니면 정진상, 김용이나 돈이 갔다는 증거를 발견했나?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죠. 증거,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물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았다. 실장님이라고 저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저렇게 실장님이라고 텍스트를 해놔서 실장? 대장동 사건에서 처음과 끝까지 실장님은 딱 한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 불리는 정진상 실장을 실장 저렇게 엮으려고. 그럼 실제 오디오 들어봅시다. 거기서 인상은 딱 얼굴이 빨개서 들어와요.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나 잘 들리는데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나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요.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다른 사람인데. 그렇죠. 저거를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 와, 이게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은 법률에 없습니다. 법률이 없어서 정진상이 예전에 국가보안법 어쩌고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있고 어쩌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을 잔뜩 끼워놓고 그냥 정진상은 부패한 공무원,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의 말, 정진상을 엮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재명의 범죄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하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재명한테 돈이 간 게 나오질 않으니까 뇌물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른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근데 그 배임의 액수는 4,895억 원. 성남시장으로서 4,895억 원 정도는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윤석열의 검찰은 자, 유동규 428억 네 거야?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유동규 입장에선 이게 자기 것이 되면 자기의 범죄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형들 그리고 시장님 몫이다. 근데 유동규로서는 검찰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알던 이재명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하니까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대장동 사건 피의자 유동규를 상대로 면담 조사를 유독 자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뇌물 제공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자 정치검찰이 유동규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술 변경을 유도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믿지 않습니다. 너의 범죄 혐의와 범죄 금액을 줄이려고 그런 거야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생각해낸 게 자,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원 변호사 이 주변인들의 진술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구속 상태에 있던 남욱이나 유동규 등은 2022년 10월과 11월에 석방이 돼요. 이들이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사실상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왔는데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장외 여론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선택하라고 했다고도 전하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보셔야죠. 애초에 이 대장동 업자들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3배를 더 벌었습니다. 2015년 대장동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될 때의 부동산 상황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돈을 번 이유는 토지 판매만 한 게 아니고 화천대유 시행사를 세워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동력은 뭡니까? 돈이죠. 화천대유는 그런 아무런 시행 사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나 여러 이제 유력 전관들 출신들의 등에 업고 펀딩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 설립한 지 한 달 된 신생회사가 어떻게 1조 5천억 원짜리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느냐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죄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 아니냐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폭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자들의 수익이 올라간 측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결과잖아요. 지금 결과. 제가 볼 때는 업무상 배임도 2심 가서 뒤집힐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판사가 판단할 결정적인 근거는 성남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업자들한테 갔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특혜를 줘서 얘네를 사업자로 선정해 준 것 때문이야. 거기에 특혜와 부패가 있었어라는 이제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는데 대장동 땅은 성남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2개의 문중이 거의 대다수의 토지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개발 수익금을 그 문중들한테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냥 민간 개발로 다 했다고 하면 그 문중과 이 업자들이 돈 다 번 거 끝나는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었던 것이고 당시 이제 수사 기록을 봐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1공당 공헌하는 내가 성남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성남시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데 1970년대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됐다가 2000년대 초 문을 닫은 경기도 성남 제1공단이 마침내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초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성남시가 묘수를 발휘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만 2,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민간의 돈으로 합동개발의 모양을 취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5천억 원 이상을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했다. 그거는 결과적인 거죠.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2019년, 20년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업자들은 망했겠죠. 조우영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확정이익을 가져가고 한 우리 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다. 그건 김만배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손해났을 때 그럼 성남시가 우리 그 돈을 보상해 줄 거냐? 보상에 대한 개런티가 없었습니다.
확정이익을 가져가려면 똑같이 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민간업체의 손해를 성남시가 보전할 수 있도록 약속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약속은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장은 도시개발 못합니다. 5,500억 환수해서 제가 알기로 성남 시민들한테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생계지원금으로. 그거야말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판결문에서 말하는 주민들이 누군 줄 모르겠어요. 그럼 그 문중한테 그 천문학적인 수익을 줬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 얘기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거다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한상진, 봉지우 그리고 하동수 참고인 좀 나와주시겠어요? 기자님들 저쪽에 서주시고 하동수 참고인 쪽에 서주십시오. 마지막에 세 분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제 질의에는 단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정치적인 기획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보복 수사 감행했다는 것이고요. 위법적인 수사 기소 과정이 아까 참고인들 진술로 만천하에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시 참고인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이거 두 참고인 동일합니다. 검사의 압수수색 신청 항목은 가부터 사까지 7개인데 이거 다 6개 삭선 처리 다 되고 겨우 1개 살아남았어요. 아니 무슨 명예훼손 사건에 이런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한상진 참고인, 이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이 한계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법한 수색 상황 촬영한 영상 증거도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전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취재 수첩 이거 대상 아닌데 이것도 수색당했습니까? 네, 명백하게 수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가 당시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었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건훈 검사에게 저희 집에 있는 서류나 문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했다는 거죠? 노트북에서 출력한 걸로 판단되는 서류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자, 봉지욱 참고인도 이 본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거죠? 짧게. 네. 그러시죠? 네. 자, 검찰에 부여된 강제 수사권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영장 범위 넘어서서 집행하는 거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설자 원칙 모두 다 위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 모두 위법수직 증거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자, 다음으로 최초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심각하게 위반해서 판사 지적으로 지금 3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판사가 공판과시 한만들 이거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5주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재판부 지휘 안 따른다고요. 맞죠? 네,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판정에서 지금 정치적인 선동에게 한 거고요.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입니다. 자, 그다음 검찰 수사보고서 보세요. 제목도 본문에도 모두 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이게 한상진 문자메시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적고 있어요. 이 한 건 했습니다. 이 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당사자가 포렌식한 그 결과에도 없었죠?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제 휴대폰에 저런 게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압수수색당했었던 휴대폰을 그대로 제가 포렌식을 했고 없다는 걸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는 곧 제가 민형사 고소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육성으로 하십시오. 자, 이 오른쪽에 실적 문제 메시지. 자, 윤석열 잡아요. 한 건 했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 정말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확정된다면 이 수사 보고서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된 행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동수 참고인. 아까 역시 통계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질문한 걸 감사원이 앞뒤를 다 잘라내고 이거 통계 조작 지시로 분석했었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이 현재 재심 청구했다고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네, 자, 참고인부터 감사원이 지금까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증거 조작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기자 상분들 한 말씀씩 추가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국토부에 어떤 일반적인 업무상 질문이나 전화, 카톡이 있는 주는 다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킵니다. 심지어 그 주의 변동률이 아무런 변화도 수정도 없었던 주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원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차 조작 지시라고. 조작 지시를 해도 그 주는 안 듣다가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들을 수 있으니 시간차 조작 지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날 전세 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대책은 11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아침 티타임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전세 대책 만들어라는 지시를 하셔서 보름 만에 만드는 대책입니다. 그 대통령 지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전날 수석으로부터 다음날 대통령께 전세 동향 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국토부에 전세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조작 지시로 둔갑시킵니다. 근데 그 주는 변동률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변동률이 수정된 게 청와대의 지시랍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1119 대책 바로 직전 주입니다. 세상에 대책이 발표되는 예정되어 있는 그 전주의 변동률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조작 지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대책 효과를 과장하게 해서 낮춘다 해도 어불성설인데 대책 발표 전주의 변동률을 낮추는 조작 지시를 청와대가 했답니다. 그게 감사원 수사조청서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7,800원 혈세를 징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꿀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왜 대장동 이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2011년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똑바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요. 대장동을 아예 수사를 안 해서 2023년 기준 대장동 미회수금, 대출금 미회수된 것과 이자가 합치면 2,731억 원이고 조우영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SPC 벨리타우스는 2023년 기준 941억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3,672억 원이고요. 또 다른 더 뮤지엄 양지라는 차명회사까지 하면은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세 개 회사가 5천억 원이고요. 당시에 공적 자금이 27조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대검 중수부 윤석열 주임검사는 대출금 회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치인들 잡아넣고 언론 브리핑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건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뭐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었거든.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이
이 원래는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조작의 제일 핵심에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한동훈이 있었잖아. 지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바로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발끈할 수밖에 없죠. 오늘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쌍방울 그룹 전격 압수수색,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자기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이 방북 비용 대답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혹이었다는 것이다 라는 혐의로 이렇게 내용을 고발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검찰과 금감원 그리고 경찰 등등 그 다음에 FIU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특사경이 함께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 그게 단순히 이재명이나 이화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수사라는 것이 이 기사의 취지입니다. 버퍼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예, 지금 버퍼링이 뚝뚝 끊기네요. 네, 미쳐버렸네 진짜. 예. 예, 이게 참 요새 제가 가지고 허브를 바꾸어 보라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국산 쓰지 말고 웬만하면 국산 거를 써보라고. 근데 국산 와이파이 허브가 잘 없죠. 아무튼 왜 중국 거를 쓰면 안 되느냐? 중국산 이 와이파이 허브 이런 거 인터넷 공유기라 그러잖아요. 이 공유기가 해킹에 악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죠. 그래서 지 멋대로 중국에 있는 서버와 내 그 와이파이 공격이 진행됐고 지금부터 수사가 개시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버퍼링이 걸리네요. 참 버퍼링 이거 참.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한동훈이가 지랄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사실 뻔합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은 한동훈과도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왜곡한 어찌 보면 장본인이 한동훈이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당시 검찰은 검찰총장이 있건 없건 한동훈의 손아귀 안에 있었습니다. 한동훈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 지 멋대로 했지. 한동훈 마음대로 움직이던 조직이 바로 검찰이었고요. 그 검찰에서 만든 사건이 바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한 거였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시작된 시점이 보면 2022년 10월부터거든요. 2022년 10월부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엄청 난리쳤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 지랄 발광을 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진짜 증거는 다 숨기고요.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 그러니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가서 재판을 이상하게 끌고 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당시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들이 이렇게 왜곡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판사만 정상적이었으면 이게 재판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판사가 당시 누구였다? 신진우 부장판사였죠. 신진우 부장판사는
검사들한테 속아줄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증거랍시고 제출했는데 그걸 꼴까닥 다 받아줘요. 아무리 이화영 측에서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애시당초 증거 자체를 그런 주장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누가? 신진우 부장판사.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승진했어요. 조희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윤석열 검찰과 조희대 판사가 조희대 법원이 이화영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을 했었더라. 이건 거죠. 그것이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작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창현 수사관하고 유도윤 검사장입니다. 이들은 둘 다 국정원에 파견되는 거, 국정원 감찰실에 파견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파견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찰, 직무 감찰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국정원 기밀 문서를 열람합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의 진상이 담긴 자료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진짜 진상이 담긴 자료는 은닉을 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만 쏙 빼가지고 가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유도윤 검사장과 이창현 수사관. 이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이종석 국정원장은 실제로 또 나와서 밝히기도 합니다. 왜곡하기 딱 좋은 문서만 추출해가지고 총 66건의 문서가 있었는데 이 중에 13건만 추출해가지고 제출합니다. 왜곡이 용이한 것만, 진상을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요, 검사는 그 객관 의무라는 게 있다라고 하죠.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66건의 문서를 확보를 했으면 66건의 문서를 다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증거 개시 절차라고 하는데 증거 개시 절차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누구의 지시로? 윤석열의 지시로. 유도윤, 이창현 이 두 사람 다 윤석열의 지시로 직접 국정원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뭐 여기서 뭐 자유로울까? 아니요.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 결국 다 검찰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조작이라든지 증거 은닉, 인멸, 왜곡 한동훈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를 턱이 없잖아. 박상용 검사가 뭐 그 연호회 술파티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있을 때 그거 한동훈은 보고 안 받았을 것 같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저렇게 개지랄을 드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도 이 사실 쌍방울이 북한하고 주가 조작을 하기로 공모해놓고 주가 조작을 했으며 심지어 댓글 가지고도 장난질을 쳤다라는 거 박상용 검사도 알고 있었어. 관련된 진술 자료 아니 검찰 진술 조서가 있어요. 박상용 검사 보조금 중 일부가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주식을 매집하는 데 쓰였다고 했는데 맞나요? 누가 했다고요?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참고인 진술 조서에 나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아태엽 관계자인 김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박상용 검사, 보조금 중 일부가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고 했는데 맞아요? 자, 김모 씨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김모 씨,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 조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김모 씨, 안부수가 작업 들어갔다고 하면서 나노스 주식을 샀습니다. 방용철이 안부수에게 얘기 듣고 여기저기 얘기를 했습니다. 심땡땡도 안부수에게 얘기를 듣고 나노스 주식을 했을 거고 정땡땡도 했을 겁니다. 박상용이도 알고 있었네? 진짜 나쁜 새끼다 그죠? 에? 진짜 나쁜 새끼다 그죠? 에? 이건 징계가 아니라 이건 능지처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검찰 창구의 진술조사 이렇게 나와요. 이제서야 수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종합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부쩍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또다시 검찰로 넘어왔다는 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정성호 장관은 또 사표를 냈네요. 이 타이밍에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다 날아가겠죠. 박상용은 물론이고 여기 뭐 김성태는 물론이고 한동훈까지도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박상용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니 지가 진술을 물어보잖아. 조사를 하잖아. 보조금 중 일부가 주가 조작 들어갔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너무 뻔한 증거가 있는데 지금까지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래서 다시 이게 검찰로 돌아왔다. 지금 오늘 댓글에 검찰 믿을만 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요. 안 그래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또 증거를 또 인멸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2번, 3번 죽이게 될지. 이것만 보더라도 박상용 감옥에 보내도 한 100번은 보내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을까요?